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센 경제 매거진의 곽동수입니다. 2010년 경인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십니까? 지난 2년 전에 발생했던 글로벌 금융 위기로 우리 경제 역시 안 좋은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활기차고 기분 좋은 소식들로 이 터널의 끝을 빠져나가서 다시 한번 경제가 살아났으면, 활활 타올랐으면 하는 기대 가져봅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 많으실 겁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살아나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 과연 올해도 어떻게 될지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관련된 이야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빠르고 실속 있는 더 센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던 부동산 시장, 하지만 흔들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올해 어떻게 풀려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윤홍우 기자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실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말에 최악의 경기, 사상 최악의 경기는 지나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던데,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어떻게 될지, 내가 매입하려고 하는 집값의 흐름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0년 부동산 시장은 실물 경기의 회복과 함께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은 이제 거의 제거되는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시장에 충격을 덜 주는 적정 수준의 금리만 유지될 경우 부동산 가격에는 상승 요인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네. 지방선거에 따른 각종 개발 공약과 늘어나는 재개발, 재건축, 철거, 이주 수요도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집값을 선도하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다소 출렁이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금리, 유동성, WD 우려, 그리고 지방선거 등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결국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위기가 거치면서 회복세를 유지하겠지만 이게 완만한 상승세는 아닐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느끼게 되는데, 국내경제연구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예측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일단 국내 경제연구소들은 올해 경기 회복이 좀 더 가시화될 경우 주택 소비자들의 그 소득도 늘어나고 구매력도 늘어나서 부동산 가격에는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집값이 전국적으로 4% 상승해서 최근 3년 내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삼성경제연구소 역시 올해 실질 경제 성장률을 3.9%로 관측하고 있으며 집값 역시 실물 경기 회복 과정에서 유사한 궤적을 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말 서울경제신문이 건설업계와 국토해양부, 금융권 등 각계의 전문가 10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서울 등 수도권의 내년 집값이 오른다고 답한 사람은 60%에 달했는데요. 다만 경제연구소와 시장 전문가들 모두 집값 상승폭은 제한적이며 2, 3년 전과 같은 가격 폭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금리 인상 등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2, 3년 전과 같이 폭등하게 되면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나오게 될 것이지만 그런 건 없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부동산 시장이라 뭉뚱그려 얘기하지만 이게 또 여러 가지 상품에 따라서 양극화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집값이 전체적으로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주택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지역과 부동산 유형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일단 지난해 말 크게 인기를 끌었던 신규 분양 시장은 다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장의 공론입니다. 오는 2월 11일 양도세 감면 혜택이 예정대로 종료됨에 따라 신규 분양 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말 세제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건설사들이 밀어내기식으로 대거 분양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미분양 물량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의 수도권 신규 공급 물량도 하반기에는 좀 눈에 띄게 줄어들 전망인데요. 다만 서울 지역의 경우 원래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던 지역이기 때문에 대형 재개발 지역 등을 중심으로는 신규 분양 시장에 여전히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또 침체에 빠져있던 기존 주택 거래 시장에도 분양 시장에만 쏠리던 유동성이 일부 유입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분양에 적용됐던 세제 감면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그 3월 성수기를 맞아서 일반 매매 시장으로 그 수요자들의 관심이 다시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서울 이후부터는 그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격과 입지 등에서 경쟁력이 없는 단지는 미분양이 늘어나고 또 인기 단지만 수요자가 몰리는 양극화는 심화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매매 시장의 경우에는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당분간 약보합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집값에 대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지만 지금 지방에는 미분양 물량도 쌓여 있는데 이게 또 혜택이 끝나다 보면 더 쌓이게 될지 모른다 이런 걱정이 있으니까 이런 지역별 양극화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황금성이 높은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화랑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의 경우 부산 해운대 같은 고급 주택 지역을 제외하고는 침체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전국 미분양의 80%가 넘는 물량이 지방에 쌓여 있는 데다 경기 회복 효과가 지방까지 전이되기에는 다소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방의 경우에도 지방선거에 따른 개발 공약, 또 4대강 주변 개발 사업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국지적으로는 토지 시장 등이 좀 살아나는 곳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부동산 쪽은 경기가 살아나도 과하게 살아나면 문제가 되고 또 적당히 살아나게 되면 이게 불씨를 더 지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지난 2년간을 살펴보면 규제했다가 규제를 다시 풀었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영향이 크겠죠? 네, 그렇습니다. 2년 전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던 우리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초 정부의 잇따른 규제 완화로 활기를 되찾은 바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서 갖고 있는 파워는 대단한데요. 올해에도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비롯해 지방선거,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결국 정부 정책 흐름이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면 당장 재건축, 재개발 주택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집값을 선도하는 강남 재건축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일반 분양가를 높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수익성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의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역시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오른다면 서울 부동산 시장 역시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찬반 논란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법 개정 역시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법이 계류되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이게 변수가 돼서 또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정부가 지난해 이 대출 규제를 통해서 실제 일반 거래 시장을 좀 꽁꽁 묶어놓은 효과를 가져왔는데 이쪽은 어떻게 바뀔까요? 네, 지난해 말 정부가 실시한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 DTI 등 강력한 대출 규제 역시 올해 일부 완화될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일단 정부 당국자들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침체라기보다는 안정이라고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분간은 대출 규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입니다. 대출 규제가 이어지는 한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부동산 거래 시장이 크게 활기를 되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해 정부가 출구 전략에 따라 금리 인상을 할 것이 확실시 되는데요. 이 경우 대출 규제의 금리 인상까지 더해져 주택 소비자들의 매수 능력이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쯤에는 정부가 대출 규제를 다소나마 풀리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너무 많아져서 지난해 분양시장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준 것처럼 거래시장 침체가 심해질 경우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입니다. 네,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경기도 중요하고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도 중요하고 거기에 금리까지 있다 보니까 어느 하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안 주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실제 소비자들은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지난해 같은 경우는 조심 또 조심 이런 말을 거의 반복하다시피 했는데요. 네. 올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조심 또 조심하는 과정에서 좀 과감함을 겸비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보금자리 주택이나 신규 분양 시장에서 좀 저렴한 분양가로 나오는 주택이 나올 경우에는 청약 통장을 한번 아낌없이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2010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기존 주택 시장보다는 분양 시장이 내 집 마련하기에는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금자리 주택을 비롯해서 서울 수도권의 유망 분양 물량이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청약을 해보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출 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출 금리 또한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에서 다가서야 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0 부동산 시장 상승 요인도 있고 좀 불안한 요인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 쉽게 대충 보고 넘길 게 없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자,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윤홍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경인년이 밝았다. 새해를 맞아 다들 야심찬 계획들을 세웠을 듯한데 아무래도 건강이 최고니까요. 새해부터는 운동을 좀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다이어트 실패했는데 올해는 꼭 다이어트 성공할 거예요. 금연이죠. 이번에 진짜 한번 끊어볼 거고요. 그리고 운동해서 살도 한번 빼볼까 싶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건강. 하나같이 최고의 재산으로 건강을 꼽았다. 건강해야 돈도 잘 벌고 건강해야 애들도 잘 키우죠. 즐거워져요, 이제. 투자를 하려면 건강에 투자하라. 마이너스 없는 건강 재테크. 몽테크 열전 속으로 떠나보자. 연초부터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 바로 헬스클럽. 올해도 사람들은 건강을 외치며 땀 흘리고 있는데 이곳에 좀 더 특별한 운동이 있다고 한다. 저희는 평범한 히팅 센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운동의 정체는? 저 안에 계신 분들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예, 저분들 대단한 분이세요. 저도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만 하는 사람인데, 저 안에 분들은 정말 대단하세요. 저 안에 정말 들여다보기도 싫어요.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도대체 어떤 곳일지 직접 확인하기로 했는데, 범상치 않은 음악 소리, 그리고 분주한 사람들. 마치 클럽에서 춤을 추는 듯한 이 운동이 바로 스피닝이라고 한단다. 스피닝이랑 운동은요, 고정식 실내 바이크를 이용해서 음악과 함께 리듬감 있는 운동을 즐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일단은 엔돌핀이 돌고요. 스트레스가 확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실내 자전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스피닝. 음악과 동작이 어우러져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해 찾는 이들이 나날이 늘고 있다. 2010년 시작할 때는 좀 더 몸을 가볍고 상쾌하게 시작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고요. 제가 몸에 좀 뚱뚱했었는데 좀 더 날씬해지고 싶고 근육을 만들고 싶어서 그 스피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페달을 밟으면서도 상체는 이렇게 춤추는 듯 온몸으로 리듬감을 느껴보는데 지루할 틈이 없이 운동에 재미까지 더해져 그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단다. 살 빼는데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체력 증진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일단 하면 굉장히 상쾌해져요. 그래서 점점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음악과 함께 유산소 운동하고 같이 운동하기 때문에요. 너무 신나고 스트레스 소리 지르면서 운동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이런 기분을 하면 올해 내가 생각했던 다이어트 성공할 것 같아요. 운동을 생각하면 지루함을 떠올리기 십상이지만 스피닝은 그런 부담이 전혀 없다. 흥겨운 음악에 몸을 맡기다 보면 전신 운동으로 칼로리가 소비되는 건 시간 문제. 미끈한 각선미, 튼튼한 체력, 둘 다 챙기는 신바람 나는 운동 재테크가 아닐까? 좋죠. 살도 빠지고 건강에 좋고 즐거워져요, 이제. 일종의 재테크가 되는 거죠. 내 몸을 계속 끝까지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게 바로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이 스피닝 운동은 정말 즐기는 운동이니까 겁내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건강한 몽테크로 2010년 파이팅! 두 번째로 찾아간 곳, 상도동에 가면 건강해 보이는 특별한 곳이 있다는데
그런데 손님들 저마다 셀프팩을 즐기고 있다. 이게 그냥 일반 팩이 아니라 건강을 생각하는 한방팩이에요. 손에 대도 돼? 바로 그날 9가지 한약재로 만들어낸 한방팩이 인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피부관리샵인가 했더니 이번에는 마치 카페인 듯 차를 내오는 사장님. 저희 가게에서는요, 한방팩뿐만이 아니라 한방약재로 만든 한방차도 서비스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방팩으로 피부에 건강을 주고 이번엔 한방차로 몸의 기운을 보하는 작용을 한다는데 온몸을 한방으로 가득 채워진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마음도 따뜻하고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저희 가게에서는 혈액순환에 좋은 청궁 당귀차, 그리고 또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구자, 즉 헛개나무차,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위한 옥수수 수염차, 그 다음에 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 체지방을 분해시켜 줄 수 있는 체감차, 이런 식으로 한방 약재, 그런 약재를 써서 저희가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약재들 손수 경동시장에 나가 엄선해 구해온 재료들.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장님 덕분에 이런 공간이 탄생했다고 한다. 그저 차만 마시고 쉬는 카페가 아니라 건강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카페, 그리고 엄마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카페를 만들고 싶었고요.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하시고 난 뒤에 굉장히들 건강해지는 느낌과 그리고 굉장히 편해하시고 너무들 좋아하시고 계십니다. 건강 카페의 서비스는 이게 끝이 아니다. 이번엔 옹기째 내오시는데 네, 저희는 한방팩과 한방차만 드시는 게 아니고요. 한약재가 들어가는 한방 조교까지 같이 하는 곳입니다. 건강에서는 뭐 더 이상도 없죠? 그야말로 전신이 건강해지는 듯한 풀코스의 건강 패키지. 이곳에 들르면 2010년에는 따로 보약 지어 먹을 필요가 없겠다. 우선은 따뜻하게 몸을 데필 수 있는 차를 드시고, 그 다음에 조격을 하셔서 온몸에 모공이 열리고, 한방팩을 해서 열린 모공으로 팩 자체가 모든 걸 먹게 되면은 일석삼소죠. 건강과 피부와 피로 모든 걸 다 날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손자 좀 보고 했더니 목이 아파요. 그러세요? 그럼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갑자기 뭔가를 가지고 오는데 바로 수지침. 수지침 요법사 자격증이 있는 사장님의 수지침 서비스까지. 이 모든 혜택이 단돈 6,000원이라니 꼭 한번 들러보길 바란다. 새해하면 건강이 최대의 관심사잖아요. 오늘 이렇게 건강 카페에서 와서 건강을 바르고 마시고 그리고 가니까 아주 건강해지고 되게 건강을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올해는 건강 재테크에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좋네요. 건강을 푸짐하게 받아가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올 한해는 건강 카페로 건강 재치로 오세요. 겨울철 피부 관리 또한 빠지지 않는 고민거리다. 이곳엔 피부 건강에 관심 많은 여성분들로 가득했는데 지금 페이스 요가 하는 중이거든요. 겨울만 되면 많이 건조하다 보니까 주름이 많이 부각되고 그런 게 많았어요. 피부에 트러블이 많아서 화장품도 좀 가려 쓰는 편이고 탄력도 많이 떨어지고 또 각질이 많이 일어나는 게 제 피부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배워봤다. 피부 보약, 페이스 요가의 모든 것. 자고 일어나자마자 페이스 요가를 해주면요. 피부를 보다 건강하고 생기 있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페이스 요가 시작해 볼게요. 얼굴 붓기 빼는 법 첫 번째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요. 최대한 턱을 뒤로 쭉 당겨줍니다. 이때 가슴까지 당기는 느낌 받으셨으면 내쉬면서 고개 바로 하시고요. 이제 너무 처음부터 뒤로 젖히지 마시고요. 천천히 살짝 뒤로 젖혀주시면 돼요. 들이쉬고 내쉬고 그 다음 턱 바로 밑에 부분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엄지손가락으로 움푹 들어간 부분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풀어주시고 항상 누르실 때는 3초간 숨을 들이쉬면서 눌러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풀어주시고 맑고 예쁜 눈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 우선 두 눈의 긴장을 푸시고 엄지와 검지를 들어서 미간과 눈꼬리 끝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지그시 3초간 눌러주세요. 이때 눈은 살포시 감은 상태에서 풀어주시고 다시 지그시 3초간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면 눈가의 혈액순환을 도와 붓기를 예방하고 또렷하고 생기 있어 보이는 눈매를 만들어준다고 두 한다. 검지와 종지를 잡고 눈 하나, 둘, 셋 풀어주시고 밑으로 내려와서 눈 밑부분도 함께 눌러주세요. 그러면 눈가를 자극을 줘서 눈의 피로를 풀어준답니다. 운동량이 적은 겨울철에는 얼굴에 붓기도 쉽게 빠지지 않는데 간단한 페이스 요가만 꾸준히 한다면 고가의 화장품이 부럽지 않겠다. 이번엔 탄력 증진에 탁월한 아에이오 우법. 안면 근육을 최대한 이용해주면 겨울철 고민거리 주름 예방 효과 만점. 많은 여성들이 겨울 되면 화장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시죠? 화장하게 되면 하얗게 뜨고 하시는데요. 지금 하시는 요가 시작하시면요. 얼굴 화장하실 때 화장 아주 잘 받으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동작이 엄지손가락을 귀 볼 바로 밑에 가시면요.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풀어주시고 3초간 또 지그시 눌러주시고 풀어주시고 그 다음 양볼을 두 손바닥으로 감싸 안으신 후에요. 쭉 안쪽으로 눌러주시듯이 지그시 눌러주셨다가 그냥 떨구는 게 아니라요. 튕기듯이 떨궈주시면 돼요. 3초 누르고 떨궈주시고 들이쉬고 떨궈주시고 그 다음 중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귀 바로 앞과 뒤를 잡아주세요. 앞과 뒤를 잡으셔서 위아래로 위쪽으로 아니라 아래쪽으로 좀 더 중심을 아래쪽으로 잡고 비벼주세요. 자, 36번을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6번이 끝난 후에는 두 손을 내리시고요. 피부톤이 밝고 보습이 되도록 해서 화장을 잘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페이스 요가 처음 해보니까 비록 짧은 시간인데도 막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 같고 또 굉장히 머리도 맑아지면서 상쾌한 기분이 들었어요. 해보니까요, 뭐 맨 얼굴로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효과 있을 것 같은데요. 돈, 명예보다 우선으로 치는 최고의 재산, 바로 건강. 2010년에는 알찬 계획과 함께 모두 건강 부자의 꿈을 이뤄보세요. 네, 전문가와 함께하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시간입니다. 재테크의 기본은 돈 관리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필요성을 느끼는 거에 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황하고 잘 못하고 있다, 손 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연초 아니겠습니까? 2010년 어떻게 재테크를 시작하면 좋을지, 돈 관리만 하면 좋을지 오늘 그 비법을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C제일은행 삼성PB센터에서 고득성 PB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부자 되는 지름길을 알려주시겠다고요? 네네. 어떤 내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제 요즘에 그 수입을 많이 버시는데 그 수입은 잘 오르지 않고 매월 버는 수입을 어떻게 활용해서 잘 돈 관리를 해야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적은 수입을 가지고 어떻게 평생의 인생 자금을 잘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왔습니다. 네. 그래도 아주 제목이 매력적입니다. 마법의 돈 관리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네네. 저도 정말 어떻게 마법처럼 돈이 많이 불어나는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건지 예. 생각하게 되는데 이 어떤 뜻에서 마법의 돈 관리라고 제목을 붙이셨습니까? 예, 마법이라고 하니까 뭐 단기적으로 돈이 확 불어나고 그런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적은 수입이지만 이 수입을 장기간 잘 활용하시면 우리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마법의 돈 관리라는 말씀을 붙여봤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적은 돈을 가지고도
큰 돈을 만들어서 나중에 부자가 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예. 또 어떤 분들은 한 20,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번 모든 돈을 다 까먹고 잃어버려서 비참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돈 관리 영역을 볼 때 처음 시작은 같았어도 나중에 크게 차이가 벌어지는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돈 관리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뭐 처음에는 출발은 같았지만 20대, 나중에 60대, 70대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점점 벌어져서 네. 원하지 않는 곳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들어오는 매월 그 수입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해서 적당한 카테고리에 잘 담아서 인생의 필요 자금을 잘 마련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마법의 돈 관리고요. 네. 우리가 이제 돈 관리를 하다 보면은 특정하게 돈에만 집중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이고 즉시적인 응답이 나올 수 있는 돈 관리에 집중하시는 면들이 많은데 저는 그것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을 보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될 수 있으면 이제 2010년 새해도 밝아오는데요. 전체적인 숲을 보시면서 어떤 인생의 카테고리, 돈을 위한 카테고리를 만드셔야 될지를 유념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연초라서 그러나 귀에 쏙쏙 말씀이 들어옵니다. 중요한 얘기들 아마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실 텐데 저도 해가 바뀌어서 이제 47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20살 시절 같이 했던 친구들과 조금씩 차이가 벌어지는 걸 느끼게 되는데 그렇죠. 네. 요즘 뭐 80까지 사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뭐 90, 100세까지 장수하려면 그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점에서 맞습니다.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해야겠지만 저는 궁금한 게 네. 그 카테고리라는 말씀이 일단 궁금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저는 인생의 필요 자금을 카테고리라는 말로 좀 붙여봤는데,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노후 걱정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든 분들 이제 소망이죠. 한 50대, 60대가 돼서 더욱더 걱정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도 인생의 카테고리 자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자녀가 커오는 경우에는 자녀의 학자금 마련을 위해서 근심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미리 준비하신다면 인생의 카테고리 자금 중에 하나로 자녀 학자금을 준비하신다면 미리부터 걱정을 갖다가 덜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집 마련도 큰 인생의 목표 자금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집 마련을 위해서도 인생 자금을 갖다가 처음부터 잘 계획해서 하자는 것이 카테고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러한 카테고리를 주로 한 5개로 나누었습니다. 5가지. 예,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이런 인생의 5가지 자금, 예비 자금과 집 자금, 그러니까 집 포트폴리오라는 말을 저는 붙이는데요. 집 포트폴리오, 또 보장 포트폴리오, 은퇴 포트폴리오, 투자 포트폴리오 이러한 5가지의 포트폴리오에 자동으로 적립하는 방식의 재테크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카테고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저렇게 5개로 나눠 놔야 된다. 사실 이 지난해 말만 해도 네. 아이를 위해서 뭔가 상속세도 좀 줄여진다는데 연금을 들어야 되나 혹은 뭐 과세 어떻게 되는 면세되는 상품들 들어야 되나 이 돈을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몰라서 혼란스러웠던 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저도 주변에 조언을 많이 네. 드렸는데 이 돈을 다루는 능력, 돈 관리에는 원리가 필요하다는 게 이 5가지 카테고리를 보니까 확실하게 느껴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돈을 다룰 때 목적을 정확하게 하고 나서 투자를 했을 때 적은 자원을 가지고도 큰 효과를 발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많은 돈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데 목적이 없이 그냥 한번 기분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고 저축을 하시는 경우에는 나중에 50대, 60대가 됐을 때 그 많은 자금이 어디로 갔는가 혼자 한탄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 자산을 보시기 전에 돈의 원리를 명확하게 보신 다음에 익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5가지 자산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 돈의 원리 중에서 한 가지인 첫 번째 원리 중에 하나인 수입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입의 원리. 예, 예. 그 대표적인 수입의 원리는 대표적인 돈의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그 인생의 큰 자금들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펀드부터 시작할 것인가 부동산부터 시작할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현재 위치에서 시작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들어오는 월급 그거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월급이 300만 원이시라면 자 1년이면 3,600 자 20년이면은 거의 7억에 가까운 돈이 내 수입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죠. 네. 그 수입만 잘 활용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서 계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인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월급을 우리가 한번 기회비용을 잘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젊을수록 매월 버는 수입의 그 기회비용
제가 한번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20대 초에 받는 100만 원의 월급은 그 40대 초, 그러니까 20년이 흐른 후죠. 387만 원의 월급과 같습니다. 네. 더 놀라운 사실은 20대 초에 받는 100만 원의 월급은 60대 초에 받는 1,500만 원의 연금 액수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시간에는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연 7%의 복리이자만 가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젊을수록 이 수입의 가치를 깨달으시고 이 수입을 잘 벌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본인 스스로 잘 익히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0대를 거쳐서 40대도 지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20살 시절에 100만 원이 이렇게 큰 돈이 된다는 거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돈의 수입에서 여러 가지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를 해서 계속 성공을 한다면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데 실제로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 돈 관리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 그 결과, 그 관련된 예를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수입의 원리에 대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회자님한테 5억 원이라는 돈을 준다면 현재 그 일을 갖다 은퇴하고 더 이상 수입을 벌지 못한다 하면 5억 원을 주겠다면 그거에 대해서 예스를 하시겠습니까? 노를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노하고 일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아직까지 젊다는 증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5억 원이라면 큰 돈이기 때문에 그럼요, 은퇴를 그렇죠. 선언하고 이 5억 원에서 나는 재테크 수입만으로도 나는 생활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은행 금리인 한 5%로 운용을 해가지고 그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로 이제 생활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사회자님처럼 B는 계속 일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5억 원이 있지만 연봉이 한 2,500만 원 정도인, 좀 적지만 2,500만 원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2,500만 원의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이분은 5억 원이라는 돈을 5%라는 적은 이자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한 10% 정도의 금리 2배 정도의 수익으로 운용할 수 있다면 이들의 재정 상태가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 후에 A의 재정 상태는 5억 원 그대로입니다. 왜 그러냐면 5억 원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모두 다 사용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B는 그 5억 원의 종잣돈을 10%로 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10년 후에는 13억, 그 다음에 20년 후에는 34억이라는 거대한 자금으로 바뀌어서 A와 B의 재정 상태는 처음에 10년 후에는 거의 13억 원, 그 다음에 20년 후에는 29억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재의 수입을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의 수입을 잘 활용하는 방안 하에서 현재의 목적 자금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 사실 순간적으로 질문을 하셔서 별 생각 없이 대답을 했는데 굉장히 잘 선택한 게 됐네요. 그럼요. 계속해서 일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시청자분들의 수입의 잠재력을 깨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시청자분들의 그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이면 상당히 고액이지만 5천만 원이라면 30년 후에 5천만 원은 8억 5천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 10%만 운용한다 치면은 30년 후에는 8억 5천만 원이 돼서 어떻게 보면 충분한 노후 자금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의 5천만 원, 현재의 1,000만 원, 현재 내 수입이 2천만 원이다. 그것을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결혼해서 어느 정도 40대 중반 정도 되거나 혹은 뭐 더 젊은 층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젊었을 땐 집 살려고 조금 지나고 나면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그 밖에 집안 대소사하다 보면은 수입이 분명히 조금씩 올라가긴 합니다. 그리고 지출도 좀 줄이고 투자도 한다고 했는데 맨날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 제 주변에도 그렇고 사실 뭐 저도 그런 비슷한데 이게 정상인가요? 그래서 열심히 버는데도 왜 재정적으로 어려울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많이 버는 사람이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제가 수입의 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많이 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걸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리인 기회비용의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비용? 예, 기회비용의 원리라는 거는 우리 기회비용의 원리는 초등학교 3, 4학년 교과서에 나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그거를 실제 생활에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번 쓴 돈은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다. 그렇죠. 예, 중요한 일인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 지갑 속에서 10,000원을 빼서
10,000원을 썼다면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사회자님한테. 자, 만약에 복리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복리. 그러니까 복리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복리의 효과를 잘 활용하고 있을까요?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잘 못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 100%가 복리의 효과를 활용하고 계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가요? 이제 한 10% 정도는 복리의 순복리 효과를 활용하고 계시고, 예. 그다음에 한 90% 정도는 복리의 역복리 효과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념은 잘 모르겠지만 예. 순복리는 좋은 것 같은데 예. 역복리는 뭔가 별로 안 느낌이 좀 좋죠. 그렇네요. 예, 예. 여기기 때문에 다 대출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대출을 갖고 계신 경우에는 역복리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우리 금융회사의 복리 자산은 우리 자신의 복리 부채입니다. 금융회사에서 자동차를 사라고 합니다. 할부 대출로. 우리는 할부 대출로 자동차를 사죠. 그렇지만 우리는 복리로 그 돈을 갚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리라는 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다는 말씀이죠. 네. 복리를 최대로 잘 활용하는 것은 은행입니다. 그렇겠네요. 은행은 대출을 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복리로 돈을 받기 때문에 은행같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은행처럼 되지 못하고 역복리 효과 때문에 힘들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기회비용의 원리는 한 번 쓴 돈은 다른 곳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있을 때 이거를 목적 자산을 만들어 나가거나 빚을 갚아야 될 돈을 갖다가 우리가 다른 곳에 소비 지출로 활용한다면 그 돈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까운 돈 제대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리로 벌어도 시원치 않은데 하다 보면은 복리로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예, 돈 맞습니다. 10,000원, 예. 10만 원, 뭐 100만 원 어떤 지출이건 생각 안 하고 쓰는 건 없겠습니다만 금액이 작아도 이 복리로 이게 불어날 이자를 생각하면 그 기회를 포기하는 셈이니까 예.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될 텐데 그 역복리라는 거요. 예, 예. 그 다시 한 번만 좀 다시 설명을 예, 해주시죠.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와 B와 C라는 세 분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A라는 분은 세 분의 수입은 같습니다. 일당 2만 원을 받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2만 원을 받으셔서 1만 원은 하루의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A는 좀 씀씀이가 크기 때문에 그 2만 원 받은 돈을 모두 다 사용하고 다 소비해 버리고 그러니까 더 부족해서 10,000원을 빌렸습니다. 네. 연 8% 이자로 B로부터 빌렸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2만 원 벌어서 3만 원 쓰시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B라는 분은 2만 원 벌어서 1만 원은 생활비 쓰고 1만 원은 저축을 했습니다. A한테 저축을 한 셈이죠. 8% 이자율로요. 자, C라는 분은 2만 원 벌어서 2만 원 다 썼습니다. 자, 이들의 30년 후의 재정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뭐 안 보셔도 뻔하시겠지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분은 10,000원을 갖다가 계속해서 빌렸기 때문에 복리 부채 4억이 생깁니다. 예. 복리 부채 4억이 생기겠죠. 근데 B라는 분은 A한테 10,000원씩을 계속 빌려드렸기 때문에 복리 자산 4억이 생깁니다. 결국 A는 부채 때문에 돈을 잃게 되시는 셈이고요. B는 자산 때문에 돈을 계속해서 불어난다는 셈이죠. 자, 그런데 30년 후의 삶은 더욱더 고달퍼지겠죠. A는 복리 부채 4억 원을 갚기 위해서 한 1년에 8%에 해당하는 3,200만 원씩의 이자를 계속해서 지불해야 됩니다. 네. 그 이자 금액은 점점 커지겠죠. 그렇지만 B는 복리 자산 4억 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입이 3,200씩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사실이죠. 물론 C는 볼 것도 없죠. 자산도 부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써버렸기 때문에 30년 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만 됩니다. 네. 자, 이것이 바로 기회비용의 원리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허투루 1만 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써버린다면 30년 후에는 A처럼 또는 C처럼 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해가 바뀌면서 새해가 시작하면 여러 가지 결심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정신이 번쩍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처럼요. 돈 관리 정말 제대로 잘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다음 시간도 놓치지 않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SC제일은행 삼성 PB센터의 고득성 PB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루 세 끼 식탁에 이게 오르지 않으면 밥을 먹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거기다가 좋은 건 얼마나 많은지 면역력을 높이고 항암, 항균 효과가 있다. 건강을 위해서는 꼭 먹어야 된다. 이 대부분 눈치채셨을 겁니다. 바로 김치 얘기입니다. 김치. 이 최근 김치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먹는 게 아니라 세계인이 즐겨 먹는 아주 유용한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위선양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김치 산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요. 오늘 국내 김치 시장 점유율 1위면서 종갓집 김치로 널리 알려져 있는 대상 FNF의 이문희 대표를 퍼스트 클래스에서 만나봤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김치. 김치는 우리 역사와 함께해온 한국인의 힘, 한국인의 정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들어 김치의 효능에 대한 연구가 속속 발표되며 세계에서도 집중, 명실상부, 수출 효자 품목으로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오늘도 김치의 세계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기업, 종갓집 김치. 9년 연속 브랜드 1위,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며 국내 김치 부문을 이끌어가고 있는 선두주자다. 생산뿐 아니라 김치 체험, 김치 투어 등 다양한 사업을 모색함으로써 선진국형 김치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는데, 김치로 한식의 대중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대상 FNF의 이문희 대표를 퍼스트 클래스에서 만나보자. 네, 저희 종갓집 김치는 세계 최초로 가정에서 담궈 먹는 김치를 과학화해서 산업화한 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치를 과학화하면서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됐었는데요. 하나는 집에서 담궈 먹는 그 맛을 그대로 어떻게 재현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고, 또 공장에서부터 소비자에 전달될 때까지 그 맛을 어떻게 변하지 않고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저희 종갓집 김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종갓집 김치는 지금 국내에서 약 63%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약 2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한식의 세계화가 우리 식품 산업의 화두인데요. 저희 김치 산업이 한식의 세계화에 앞장서서 한식 세계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산업의 변화하고 김치도 시장은 같은 트렌드를 갖고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편의성, 또 간편성 이런 요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김치도 주를 이루고 있지만 또 드시기 편한 막김치 형태의 김치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갈수록 소포장화되는 경향이 있고, 또 김치를 가지고 가공해 놓은 가공식품 형태로도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소가족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특히 소용량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포장도 간편한 이런 용기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종갓집 김치, 특히 저희 대상 FNF는 음식을 판다는 이러한 개념보다는 국민들의 건강을 지킨다는 이런 경영 철학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식품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도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우리 식품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경영 철학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드시는 것과 똑같은, 우리 어머니가 만든 제품과 똑같은 제품을 여러 국민 소비자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경영 철학입니다. 우주인 김치를 저희들이 시도할 때 우리 김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을 하고 그 프로젝트를 임했었습니다. 하는 과정 중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점은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수한 공간입니다. 거의 멸균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김치라는 제품들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그런 균의 제어, 보관 방법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매우 많은 시간들을 겪었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1년여 고생한 끝에 이 보관 방법을 개발하여서 우주인 김치 개발을 성공하였고요. 이것들을 우주인 정거장에 가서 전 세계인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이 김치를 가지고 식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김치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약 600만 명이 넘는 해외 관광객들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 문화를 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 착안해서 저희들이 김치 만들기를 한국 문화 체험의
어떤 표본으로 이렇게 좀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그 횡성 공장에 우리 관광객들을 데리고 가서 체험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또 원격지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서울 지역에 이러한 체험장을 마련을 해서 본격적인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김치 체험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김치 사업을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안전한 김치라는 컨셉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 내국인 대상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장 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것들을 해외 소비자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몇몇 여행사들과 제휴를 하여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공장 투어 프로그램을 관광 프로그램에 같이 끼워 넣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우리 동계 스포츠를 경험하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관광객 프로그램에 우리 공장 투어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을 해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상 FNF는 김치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저희의 사업 영역은 김치뿐만이 아니고 전 신선식품 사업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특히 김치를 중심으로 한 절임식품류, 또 두부를 중심으로 한 콩가공식품, 또 햄 소세지를 비롯한 육가공식품, 기타 각종 냉장 냉동으로 유통이 되는 편의식품들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것이 저희 대상 FNF의 사업 영역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고 살아서 그런지 촌놈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저의 좌우명은 촌놈처럼 살자입니다. 왠지 그 도시 사람들에 비해서 좀 부족한 느낌이 드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왠지 좀 친밀감이 느껴지고 또 진솔하게 느껴지는 이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저는 경영을 함에 있어서도 앞서가기보다는 뭔가 좀 뒤처지는 듯한 뭔가 함께하는 이런 느낌을 갖고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원들을 앞에서 끌고 가기보다는 한 발 뒤에서 밀어주면서 함께 가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제 경영 철학입니다. 저희 대상 FNF는 신선식품 최고기업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작한 지는 3년밖에 안 되었지만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하는 신선식품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선식품 최고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을 늘린다는, 매출의 최고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 국민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선사한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때 되면 이런저런 세금 내느라 답답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지방세는 되고 또 국세의 경우도 몇 개는 카드가 되고 또 안 돼서 답답하시던 분들 이 정보 놓치지 말고 들으셔야겠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소득세 등 5개 항목만 되는 걸 전체로 확대했고요. 한도도 500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또 이제 수수료는 조금 낮췄다고 하니까 이 연초로 세금 낼 많으실 분들 조금이라도 부담 덜시는 정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센 경제 매거진 경인년 첫 시간에 찾아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